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차담을 이어가며 3시간 가까이 민생과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외식 사업과 전통시장 살리기로 유명한 백종원 대표가 병영급식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까지 200만 원대로 오르는 달라진 병사 월급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판 나사에서 일할 해외의 우주 인재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돌고 있는 우주항공청 파견단 소식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치영 전 동아일보 부국장,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6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합동 오찬이 2시간, 여당 지도부와만 한 따로 이 차담이 37분, 무려 2시간 37분에 걸친 상당히 긴 회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상보다 사실 그 오찬 시간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시간이 있으면은 차를 한잔 하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제안 뒤에 37분간 또 이어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 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특히 언론 등에서 많은 그 분석이 있지 않나. 그동안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하는 것이죠. 그간에 좀 대립하는 모양새에서 이것을 완전히 이제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이냐. 그 내용 중에는 과연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내용이 언급이 되었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들을 언론에서는 풀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쓴 표현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 위원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찬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재혁 원내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찬을 하기에 앞서서 오찬장에서 이렇게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바깥 풍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감을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녹음된 걸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네,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중식으로 오찬을 했고 이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음 일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직무실에 가서 차 한 잔을 더 하자라고 이렇게 즉석에서 제안을 해서 원래 일정에서 없던 그런 차담회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대화 내용에 화제가 된 게 이제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용산 집무실이거든요. 그렇죠. 그 밖을 바라보면서 저 자리에는 이제 한 위원장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제 잠깐 이리 좀 와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따라오니까 이제 둘이 나란히 서서 그 가리킨 곳을 가리키면서 한 위원장이 저기 보이는 곳은 어딘가요? 하니까 저쪽은 어린이공원, 용산 어린이공원이죠. 또 저쪽은 분수정원. 자, 이런 대화가 오갔는데 물론 일상적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다. 이제 서천 시장 이후 6일 만이지만 우리 사이 이상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런데 저 대통령 집무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요로 근무했을 때도 업무 보고할 때 대통령 집무실에서 했었거든요. 자격이 달라졌나요? 그렇죠. 그 두 분의 이제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두 분이 21년 이상의 그 검찰에서 소위 한솥밥을 먹던 식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특수성이 있죠. 마치 그 군 조직의 특수성과 유사하게도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종의 상하 간의 그런 수직적 관계가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네. 이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관계 역시도 행정부 수반과 또 그 조직 중에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관계도 역시 어느 정도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이제는 당대 관계에 있어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일종의 수평적 관계가 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도 보일 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그간에 이제 지적되어 온 바가 어떻게 하면 당대 간의 이 수직적, 소위 아바타 이 프레임을 깰 것이냐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수평적인 관계임을 또 대등한 관계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나란히 서서 한 것도 그렇고 자리 배치도 보통은 마주 앉는 게 지금까지 여당 대표와 관례였다면 그야말로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것도 의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라운드 테이블이 갖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원탁.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그런 관계도 그러니까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부여되고 또 보는 분들 역시도 그것을 해석을 달아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대통령실의 발표, 정치와 선거 얘기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왔다. 민생과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문제가 주 화제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이날의 대화 이슈들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관심은 정치적인 문제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대통령실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설명을 하기를 민생 문제에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서 예로 든 것이 철도 지하화 문제와 주택 문제 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는 문제를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문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지난 9일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 도심의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철도 부지를 고밀도로 복합 개발을 해서 주택이랄지 상업 용도의 부지를 좀 늘려보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도 특별법이 통과가 됐으니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었고 그러니까 철도는 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대요. 전부 지하화할 필요 없다. 1km만 어떤 필요 부분을 해도 그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철도 때문에 막혀서 사방으로 도로가 단절이 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걸 지하로 옮겨버리면 말하자면 1km 부지가 뻥 뚫린 그런 공지가 생기는 셈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최근에 저출산 문제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는데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을 방문을 해서 네. 이 철도 지하화 문제를 2호 공약으로 발표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철도 지하화는 서울 수도권의 이 수원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 오찬과 차담에서 특별히 강조한 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였습니다.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또 논의를 했다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그러니까 막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형사적 책임까지도 묻겠다라는 이런 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좀 예방하자라는 그 입법 취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50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들에서 이를 2년 동안 시행하면서 보면 본래 입법 취지에 상응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졌는가, 현실화되었는가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단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 유예되었던 대상, 그러니까 5인 이상에서 50인 이하, 그렇다면 5인 정도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 주변에 좀 규모가 있는 식당이나 미용실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 프로를 보니까 동네 식당도 7명 이상 있는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83만 7천여 명이 대상에 이제 새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상당히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유예를 일단은 좀 시켜놓고 네. 시간을 좀 벌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중소기업 단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에 대해서 좀 제발 좀 처리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산업안전청을 설치하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거를 처리를 안 했습니다. 네. 지금 21대 국회가 뭐 내일 모레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민생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생과 연관되어 있는 이 법의 유예만은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강조를 하고 지금 여당에서도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 1일에 이것이 좀 다시금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모든 영세 사업자들의 공통의 목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레 2월 1일 국회 본회의는 뭐 물론 임시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다 온통 총선에 관심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날이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이거든요. 여야가 지혜와 협력으로 제발 좀 이 민생 관련 시급한 법안들만은 꼭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국방부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26일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백 대표가 서명을 한 뒤에 한 말 참 화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도 이제 10년 뒤면 이 밥 먹게 된다. 여기 가서 밥을 먹게 된다라는 강남이 얘기죠. 지금 10살 남짓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어른들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참 애들은 빨리 큰다. 남의 애는 더 빨리 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아이들이 금방 커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내 자식도 거기 가서 밥을 먹을 텐데 네. 우리 군내 그 급식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남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정말 부모 마음으로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또 힘을 보태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방부하고 이제 더본코리아가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메뉴 개발 같은 데서도 상당한 조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그 조리 기구라든지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을 이제 표준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리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은 그 더본코리아 차원에서 취업을 그 받아주는 그러니까 지원을 우선 기회를 주겠다 그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뭐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뭐 영입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꼭 뭐 국회에 가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규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또 군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따뜻한 시선도 많이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백 대표가 뭐 초선 의원으로 한 사람 목만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백 대표는 그간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군부대 급식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군 장교로 복무할 때 간부 식당을 운영해 보기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1989년에 학사장교 14기로 부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자원을 해서 간부 식당 지원 장교로 관리 장교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제7포병여단 뭐 장교였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군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군대 급식을 직접 해서 병사들에게 먹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배낭 메고 이 부대 저 부대 찾아다녔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알려지기로는 이 백종원 대표가 군대에서 복무를 할 때 한국 식당뿐만 아니라 미팔군 군 식당도 경험을 해서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평택 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두 개의 식당을 비교를 하면서 개선할 점을 많이 느꼈다. 뭐 이런 얘기도 평소에 자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미팔군 식당 같은 경우에 병사들이 뷔페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식당,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햄버거랄지 스테이크랄지 이런 거를 사서 먹을 수도 있고 한식도 일부 식당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1970년대부터 일식 3찬이라고 해서 네. 밥과 국과 세 가지 반찬. 드셔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1988년에 군에서 복무를 해서 백종원 대표하고 비슷한 시기에 군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군처럼 이렇게 부패식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가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육군에서 부패식으로 한번 군 급식을 운영을 해보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식당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효과를 봐서 조금 더 넓혀 나가겠다, 확대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가 이런 쪽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드는 게 이제 부대찌개 표준 레시피 개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국방부와 이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회사는 곧 시범 부대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면서 군 급식 개선을 위한 아까 김현주 박사도 얘기했지만 이 표준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다량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의 경우에는 어떤 그 표준화된 조리기구, 레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사실 뭐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도 하실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네. 많겠습니다만 이 군에 있어서의 먹는 문제 이것은 지금 MZ 세대들이 주로 그 병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군 급식의 문제는 군인의 복지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 모델을 구축을 하고 시범 부대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면서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전 부대로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월 중에 이제 부대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이제 곧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그 컨설팅 시범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면서 이것을 함께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군에서 일하는 조리병, 요새는 이제 취사병이라고 하지 않고 조리병이라고 합니다. 요리한다는 거죠. 취업 지원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군 조리병들에게 원하면 우선 채용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군 급식 발전을 위해서는 조리병이 선호가 되는 그런 보직이 될 필요가 있다. 조리병들에게 전역 후에 더본 코리아의 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군대에 한 2만 명 정도의 조리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많죠. 조리병들이 하루 3끼를 급식을 제공을 하려면 하루 종일 조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식당을 관리를 해야 되고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새벽 6시 반에 아침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에 외박이나 외출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재료 다듬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리병이 굉장히 네. 요즘 기피가 되는 그런 보직이라고 하는데 네. 백종원 대표의 얘기는 이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조리병들이 처우를 좀 개선을 해서 선호가 되는 그런 보직이 되도록 해야 결국은 군 급식의 질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군대 참 달라졌다 느끼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병영 식당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50, 60대 또 그 이상 세대들은 꿈에도 못 꿨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가 그 아들들, 손자들 세대에게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 달 전에 했던 약속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군 초급 간부의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농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새해 초부터 이미 병장 월급은 125만 원이 됐습니다. 상병도 100만 원 넘게 받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이 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제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거든요. 그 봉급 인상을 보면은 이제 2023년 병과
24년병만 단순히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 인상분이 상당한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거든요. 병장은 25만 원이 올랐고 상병은 20만 원 올랐고요. 네, 그리고 아주 일병, 이병도 지금 64만 원. 어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아들이 이제 21년, 22년 그때 이제 복무를 했는데 그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월급 인상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 또 달라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병장 기준으로 보면 125만 원, 상병이 100만 원, 일병 80만 원, 이병 64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2025년이 되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병장의 실질 봉급이 이제 5만 원. 5만 원까지 이제 가게 되고 이게 내일 이제 준비 적금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합치면 실질적으로 2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 지원금까지 이제 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꼬박꼬박 적금 형식으로 붓게 되면은 제대할 때는 최대 1,469만 원까지도 적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저 정도 들고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금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냥 애국하는 그 마음 하나로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군의 그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병사들 못지않게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근무하는 게 바로 초급 간부, 부사관들인데요. 그 여건도 확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장교, 초급 장교 얘기입니다. 또 부사관의 단기 복무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분의 1 정도 인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급 간부들 처우도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인데 소위랄지 중위랄지 부사관들 이런 초급 간부들에게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단기 복무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해 33%가 인상이 돼서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부사관 같은 경우에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33%씩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오름폭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이 되는데 최전방에 근무하는 GP랄지 아니면 함정이랄지 서해북도랄지 이런 그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초급 간부들이 시간의 수당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시간의 수당을 월 57시간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 부대에 근무하는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0시간 훨씬 넘게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해서 상한을 올린다 이거죠. 상한을 100시간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한 700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보면 한 50만 원 이상 오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이렇게 개선을 해주는 게 우리가 그동안 사병들은 월급도 주고 월급도 많이 올리고 급식도 많이 개선을 하고 했는데 이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썼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초급 간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초급 간부들의 70%를 학사장교 ROTC로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데 네. ROTC 지원율이 지금 너무 떨어져서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될 정도로 결혼도 생긴다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방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먹는 것 봉급만이 아닙니다. 이 자는 게 군대에서도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2~3명 혹은 4명이 같이 쓰던 간부 숙소, 이거 BOQ라고 합니다. 2년 후면 모두 1인 1실로 바뀐다고 하고 평수, 지금은 뭐 평이라고 안 하고 제곱미터라고 합니다만 국민평형으로 넓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복지하면은 역시 이제 의식주에 있어서 먹는 문제를 이야기해봤다면 이제 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26년까지 간부들 숙소를 모두 1인 1실로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모델하우스예요. 그리고 이제 관사도 역시 말씀하셨다시피 그 규모를 105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자면 32평형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주택 규모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병사생활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 8인에서 12인실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었고 침상 매트리스 뭐 일렬 이 횡대로 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개인 그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모포만 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불로 바뀌고 또 침대로 바뀌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쓰는 또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네. 이런 곳도 사실 지금 평균적으로 수십여 명, 50여 명에서 70여 명이 같은 공간을 썼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이 감염병 대비 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한 공용 공간을 쓴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를 상상하면 좀 가능할 정도의 네. 어떤 그 샤워실이나 세면대 화장실이 그 2명이나 4명이 쓰는 그 생활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네.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주거 복지를 실제로 바꾸면서 아까 그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MZ세대의 입맛을 감안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우리 생활하고 있는 그 MZ세대들이 병영 생활에서 너무 실제 생활과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집에서는 침대 있고 그렇죠. 샤워는 기본인데 네. 군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안을 국방부에서 이미 지난 1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2023년, 27년 군인 복지 기본 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부 담아서 네.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국방부는 LH와 맺은 업무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1인 가구형 간부 숙소를 올해는 472호 더 짓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200여 호 지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빌트인이라고 하죠. 침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뭐 거기에 다른 전자제품까지 다 제공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인 가구를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686채를 임차하기로 LH와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에 214채를 이미 계약을 했고 올해 472채를 더 추가로 임차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모듈러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모듈러 네. 주택이 70% 정도는 공장에서 이미 제작을 해서 네. 현장에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그런 맞추기만 조립주택입니다. 합니다. 맞춤형 조립주택인데 철원하고 화천 지역에 올해 40실 정도를 지금 입주를 이미 했는데 올해 추가로 한 250실 정도를 추가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면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군 장병들에게 이런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 15만 원이면 빌려 쓸 수 있고 거기에 전자제품 다 딸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덕션, 전자레인지까지 있다고 하니까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고. 네, 화면에서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우리 민간에서 우리가 임차를 하는 원룸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주택을 싼 값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거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국장도 그렇고 저도 참 군대 많이 달라졌다. 이 방송 보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국판 나사, NASA죠. 카사라고 합니다. 즉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글로벌 우주인재 영입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의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의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과학연구의 본고장의 역할을 다해서 과학의 발달로 경제 건설과 생활 문화 향상의 중추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입니다. 네, 우주항공청의 5월 개청 준비가 한창입니다. 청사는 경남 사천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창출할 경제 효과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사천에 5월 달까지 개청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은 2032년에 달 착륙에 성공을 하고 2045년까지는 5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사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지난 20일에 세계에서 5번째로 달에 우주선을 착륙을 시키는데 성공을 그랬죠. 했죠. 예. 일본이 5번째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뭐 전통적인 우주 강국이죠. 거기에 중국. 프랑스도 있고 중국도 있고요. 네.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굉장히 우주 강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두세 나라를 제치고 우리가 5대 강국으로 들어서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할 텐데 경남 사천 지역에 일단은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우주 산업과 관련된 모든 관련 기업들을 그곳으로 입주를 시켜서 클러스터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을 한 2,000개 정도를 육성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 일자리가 한 50만 개 정도는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 기업이 우주 관련 기업이 528개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가 우주 분야 종사자가 한 10,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사진은 이렇게 참 창대합니다. 우주항공청장은 일단 차관급으로 하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우주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기로, 즉 격상을 합니다. 자, 우주항공청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구소련이죠. 스푸트니크 발사가 된 이후에 인류는 지구상에서만 생활하던 2차원적 사고를 벗어나서 우주를 바라보는 3차원적 사고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이제 유엔에서 우주의 평화 이용 원칙이라고 해서 많은 국가가 이제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경제성을 바라보고 이용을 하겠다,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 미 우주재단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리포트의 보고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그 경제의 첨단 경제의 중심이 반도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도체 산업 시장 규모보다 우주의 시장 규모가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은 광활한 그 규모만큼이나 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뭐 그 5대 우주 강국, 7대 우주 강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우리가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업무 부처에 있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 우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우주항공청을 지금 이제 마련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차관급을 둬서 R&D 위주로 중심에 놓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 기존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는데요. 있죠. 이 두 기관의 어떤 기능까지도 모두 합해서 기존의 행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기벤처부까지 흩뿌려져 있던 여러 기능을 이 한 곳으로 지금 모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효용성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대우라든가 채용 보수 그리고 자격에도 상당히 제한을 안 두는 좀 그야말로 개방형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개 본부를 가진 그런 청으로 개청할 계획인데, 팀장 이상 모든 보직을 개방직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팀장 이상은 다 민간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연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직급과 상관없이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공무원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청장이 있지만 청장보다 훨씬 돈 많이 받는
그런 그 전문 연구원들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는 아직 선진국을 따라잡기에는 좀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 인력을 흡수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이나 이중 국적자까지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연봉을 제한을 두지 않는 건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인력을 흡수를 하려면 몇 억씩 받는 나사 인력이 그냥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연봉을 상한을 둬서는 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기반해서 수시로 임명하고 수시로 또 계약을 해지하는 그야말로 메리트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휴스턴의 나사 본부를 직접 방문했죠. 그 자리에서 한 우주항공청 신설 언급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총괄해 이끌기 위해 미국 나사와 같은 항공 우주청 카사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우주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그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사와 나사 간 공동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착수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인력 교류, 정보, 지식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6개월 뒤에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우주항공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직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 우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될 항공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항공 우주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네, 이런 우주항공청이 이제 5월에 문을 엽니다. 기대 속에 경남 사천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부는 일단 임시청사를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임시 청사 자리를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모에 들어가는데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본 청사를 건립하기 전에 임시로 이제 청사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네. 여기 이제 공간이나 위치, 가격 뭐 이런 모든 점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겠죠. 일단 사천시에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사무 공간까지 포함해서 뭐 각종 이제 생활인들이 오다 보니까 뭐 보육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4,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단 임시청사가 마련이 되게 된다면은 행정 인력이 100명, 연구 인력이 200명, 이렇게 이제 300명 정도가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것이 첫 삽을 뜨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 연구원, 행정 인력은 그런 대로 채워지고 있는데 전문 연구원, 이게 핵심인데요. 그 채용은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좀 있죠? 네, 아무래도 국내는 이 우주 연구와 관련돼서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항우연의 연구원이 한 700명 정도가 있고 천문연에 한 17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인력을 흡수를 하더라도 뭐 상당수 흡수를 하더라도 네. 외국에서 조금 더 이 우주 연구의 경험이 많은 그런 풍부한 인력을 스카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 한국 우주항공청이 이제 경남 사천에 개청이 될 예정인데 경남 사천이 아시다시피 아직은 주거 환경이랄지 교통이랄지 교육 문제, 의료 문제 그렇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충분하지는 지역이죠. 않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갖춰야 외국의 인력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우수한 민간에 있는 인력도 내려가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그 길을 갸웃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 우주산업 관련 인력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개청할 때부터 연구 인력 200명을 갖춰서 개청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네. 먼저 리더급 인재 먼저 우수한 인력을 흡수를 해서 그 리더급 인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인력을 늘려나가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발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청은 눈을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이 대상이라죠? 우리 그 조성경채 1차관이 지금 프랑스 파리를 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 우주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EU, 또 특히 프랑스와 본격적으로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ESA라고 있습니다.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방문을 해서 유럽 우주국이죠? 그렇습니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ESA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요세프 아시마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본격적으로 우주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뭐 기사로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SNS로 이제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또 리트윗을 막 한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무 협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그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조금 발전의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청 측은 이와 함께 미국 나사를 직접 방문해서 달 탐사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고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거기서 근무하는 한인 우수과학자 20여 명과 우주항공청으로 오는 문제, 인력 유치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경 차관이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를 지금 방문을 해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을 얻고 있기도 하고 우주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1972년에 달에 아폴로 17호를 보내서 착륙을 시킨 경험이 있는데 네. 2025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다시 보내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의 여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 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다국적 협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도 그 협력 국가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협력을 할지를 나사 측과 논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방문 기간 중에 한인 과학자들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좀 와달라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나왔죠? 역시 리크루팅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연봉 상한도 없애고 우리가 파격 지원할 테니까 좀 와달라 이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 홍릉에 키스트를 지을 때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할 때 외국의 한인 과학자들에게 귀국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과학자들이 그 좋은 근무 조건 버리고 속속 귀국한 적이 있었죠.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두뇌요람인 과학기술연구소가 동양에서 제일 가는 시설을 자랑하면서 서울 교외 홍릉 숲속에 세워졌습니다. 65년 5월 박존슨 양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 따라 66년 10월에 착공, 만 3년 만에 준공을 보게 된 이 과학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과학연구의 본고장의 역할을 다해서 과학의 발달로 경제 건설과 생활 문화 향상에 중추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과학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 전문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점이 지금 쭉 지적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당시에는 그 인재 영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애국심에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데 와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좀 도움이 돼달라고 한 그런 이제 호소가 통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힘들죠. 일방적으로 뭐 헌신해달라, 열정을 쏟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파격적인 영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국가가 역시 큰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견인차 역할을 할 만한 제시를 하면서 또 그러면서 애국심에도 호소하고 네.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카사 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주식시장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 법률안 통과부터 계속 우상향 중이죠? 그렇습니다. 뭐 등락은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안이 올해 초에 지난 9일에 통과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 기업 2,000개를 육성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네. 많은 기업들이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랄지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한 5%, 10% 가까이 올랐고 또 여러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주가도 한 3, 40%씩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업들이 중소 스타트업까지 하면 500개가 넘으니까 네. 거기도 이제 나중에 상장도 하고 이제 이 우주항공청이 잘 되면 그 주가도 같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된 작업이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 출렁거림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분위기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치영 전 동아일보 부국장,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